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챕터 12 두 번째 동영상으로 테크마이닝 특허 분석 사례 묘사와 특허 인용 분석, 누구를 위한 것인지, 트리즈 반영 순서대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마이닝은 데이터의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한 질문을 다루지만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 정보로 조직을 분석하는 것보다 기술을 분석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연료전지 검색은 주요 조직 참여자를 식별하기 위해 작동하며 12.5에서는 조직 중심의 예시 분석을 추구합니다. 식별된 주요 회사와 통합되지 않은 자회사 또는 특수 벤처 조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연료전지 기술이 큰 승자로 떠오를 것 같다는 질문을 추구하고 있고, 여기에서 50개 정도의 주요 특허 기관을 살펴보고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해당 조직의 전체 특허 활동과 집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기술에 중점을 둔 리더의 기록을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최근 특허를 스캔하여 연료전지는 아니지만 관련 클래스 하위 코드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 코드를 검색합니다. 네, 조직에 초점을 맞춘 샘플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4에서 이제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에 대한 것을 대답하려고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발판을 위해 16장의 자동차 관련 유럽 특허에 대해서 다룹니다. 테크 마이닝 관심이 세 개의 회사의 특정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는 데 가정합니다. 그래서 다이머러랑 혼다, 그다음에 발라드 기업을 이용하며 1993년에서 2002년 10년 동안의 특허를 이용합니다. 이 회사들은 이 기간 동안 상위 5개 전체 연료 전지 특허권자 중 3개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고, 그다음 CM1이라는 기업은 312개의 특허 제품군을 보유한 전체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리더 말고 여기서 선정된 이 3개의 기업을 이용해서 자동차 응용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는 것은 주요 연료 전지 응용 분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앞으로 이 철저한 분석이 아닌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택적 결과를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특허 데이터로 탐정 놀이를 한다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다이머럴, 혼다, 발라드의 가능한 기술적 추진력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이끌어내는 질문은 없지만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사례를 사용해서 어, 태도는 캐주얼하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분석적 관점보다는 적용과 해석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의 표는 발라드가 공동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이 DBB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셀리시스와 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표이고, 이것은 우리가 누구와 언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언제 누구와라는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벤티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양수인에 의한 양수인의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 발라드 기업을 정렬합니다. 발라드와 DBB 사이에 교차셀을 선택하면 더 웬트에서 17개의 공동 양수인 특허 패밀리의 우선순위가
1998년에는 8개로 특허의 정점을 찍고 1999개는 1개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따로 책에 나와 있지 않고 설명으로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해당 히스토그램은 우선 연도의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총 84개의 DBB 기업 특허를 볼 수 있으며 증가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8개에서 1개로 종결을 했다는데 8개를 찍고 1개로 이제 종료를 했다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 98년에서 99개의 수가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DBB 기업의 전체 특허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리스가 DBB를 특별히 보완하는 것으로 2000년에는 68건의 특허 출원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엑셀시스 GmbH 이게 이제 예전 DBB 연료전지 엔진 GmbHI와 이제 발라드 오토모티브의 공동 소유 회사와의 협업을 확대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이멀러랑 혼다, 발라드는 함께 전기 자동차용 전기 드라이브 개발을 담당하는 세 번째 벤처 기업인 에코스타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 발전 현황을 언제 누구의 이제 기업의 기술 발전의 현황의 증거를 보고 언제 누구와 이제에 대한 질문을 파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다 기업의 예시입니다. 1860개의 186개의 특허 패밀리를 가진 혼다는 연료전지 발명가들의 지식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5개 또는 그 이상의 발명품과 함께 발명가를 매핑합니다. 그림은 비교적 독립적이고 소규모 팀을 매핑하였고 크로스 링크는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더 강한 연결은 굵은 선으로 표시되고 이 패턴은 비교적 새로운 R&D 작업을 제안합니다. 186개의 특허군 중 91%가 가장 최근 3년의 특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위 49명의 발명가 중 4명만이 1999년 이전의 특허를 발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연료 전지는 혼다의 매우 젊은 주도권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에 대한 세계의 회사 관심 지속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연료 전지 파일로 들어가면 이 다임러의 첫 번째 특허는 1977년, 또 다른 특허는 1989년, 그리고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혼다의 첫 번째 특허는 1993년이지만 1997년까지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지 못했고 발라드는 1991년 처음 선보였으며 그 해부터 여러 특허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임러와 발라드는 혼다보다 특허 활동 시절이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주요 회사는 어떤 나라에 특허를 내는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는 나라별로 불균일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발라드에 특허 출원하는 것과 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위해 어디서 그리고 언제의 질문을 결합합니다. 그림은 발라드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7개의 특허 그림은 발라드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7개의 특허 오피스를 보여주고 모두 지난 몇 년 동안 일본보다 이 맨 앞에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보다
많은 활동을 보여주며 최근 북미랑 이 미국과 캐나다 특허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일본을 포기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그런 결론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이며, 즉 어떤 기술을 특허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혼다 또는 다임러 내에서 발명가 팀을 위한 더 벤트 매뉴얼 코드 및 앱스트랙 명사구를 스캔하면 기술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벤티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더 웬트가 할당한 수동 코드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을 매핑하였고, 이 IPC 코드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각 클러스터는 가장 중심적인 수동 코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 선도적인 연료 전지 유형, 고급 재료 및 전기화학 측면의 조명과 같은 기술적인 느낌을 제공하고, 이 그림은 애플리케이션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도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합쳐서 강조된 기술의 주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중합체 응용 클러스터, 이거는 전도성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 분자를 막으로 사용하는 기술인데, 클러스터인데, 혼다와 어, 혼다와 발라드에 대해서 강력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연료 클러스터는, 네, 이 부분인데, 주요 양수인을 개인적으로 찾습니다. 선두 기업은 엑셀리시스랑 인터내셔널 퓨어셀, 그리고 다임러입니다. 혼다는 5개의 군으로 여기에 훨씬 적은 관심을 보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훨씬 더 작은 연료 전지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 중에 누구도 활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허의 수가 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회사의 연료전지 특허 출원 여부를 조사하고 상업적인 이익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인용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면 어떤 특허가 중점적인 역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웬트는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활동이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탐구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보여드렸던 어, 산업 군집별 표를 통해 초점 회사별 출원한 특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표를 보고 초점 회사별 출원한 특허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허 전략 발굴입니다. 이 특허 분석 일러스트레이션은 탐구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네, 12 차후에 나올 12.7의 누구를 위해서 라는 구체적인 질문 응답 주제를 제안합니다. 12.7에서는 이 누구를 위해서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응답 주제를 12.7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특허 분석, 네, 이 in between 분석은 주요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in between이라는 게 분석 과정의 중간 부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을 어떤 목적으로 중간에 분석을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연구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특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엔 이들은 다수의 발명가를 식별하는가? 그 다음 소수의 발명가를 식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료 날짜 분석은
그들이 포기하고 상업적 추진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다른 영역들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켓 울타리 분석은 특정 영역에서 보호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들의 상업적인 목적을 추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는 IP 가치가 얼마나 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의 질문으로 중간 특허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전략 발굴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실증적 측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특허 지표를 구성할 수 있으며 13장에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장 챕터가 지표를 중점적으로 다룬 챕터이기 때문에 13장의 이제 지표를 다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닐스 뉴만은 기술 마이닝 가치에 대한 4가지 특허 지표를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은 특허 패밀리의 평균과 함께 비교하여 특허 패밀리당 더 웬트 코드의 평균수로 측정을 하고 코드의 집중도가 높은 회사는 다양한 코드 패턴을 가진 회사보다 블랭킷이나 펜싱을 하는 경향이 적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유성입니다. 다른 회사 특허 패밀리에 나타나지 않은 특정 회사에 대한 코드의 빈도입니다. 고유성이 더 높을수록 전략적 특허 또는 주변 발명이 가능한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개념 클러스터링입니다. 위에서 봤던 클러스터 맵을 생성하고 느슨하게 연관된 클러스터는 펜싱을 제한하고 몇몇 구별되고 거의 관련이 없는 클러스터는 포괄적 접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정의되고 밀접하게 연관된 클러스터는 전략적 특허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포입니다. 몇 가지 영역에 집중된 코드는 전략적 특허를 제한하고 많이 느슨한 코드는 포괄적인 방식을 제한합니다. 많은 코드들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특허는 블랭킹과 펜싱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전략적 특허는 6가지 외라는 가능성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블랭킹과 펜싱과 같이 관련된 경험적 지표를 요약합니다. 이 사이드 바에서는 6가지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6가지 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특허 전략적 활용에서 이 주변 발명은 특수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특허는 구축해야 할 강력할 특허라고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랭킷은 기술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강력한 특허를 획득하는 거고 펜싱은 다양한 관련 기능에 대해 다른 사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특허입니다. 그리고 서라운딩은 주요 경쟁사 특허의 상용화를 무력하기 위한 테두리이고 포괄적인 것은 포괄적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특허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용 부분입니다. 특허 신규성을 나타내기 위한 선행 기술을 인용합니다. 이는 특허 인용 정보가 관련 지식의 몸체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기업들이 주로 자신들의 기술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술에 의존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인용 트리를 매핑하면 특허 간의 지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연도를 보고 이제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해당 기술을 인용한 특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관계와 미래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해당 기준 특허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인용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특허는 특정 기술의 회사와 달리 이 앞에 있는 인용된 특허들은 이 특정 기술과 다르게 다른 회사에서도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용 매핑은 전략적 의도를 전달하는 특허 패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라이센싱 기회와 잠재적 파트너 또는 이제 경쟁사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인용들은 합병을 고려 중인 회사에서 중요한 발명가를 밝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대상 기술 영역의 특허 인용 분석은 영향력 있는 특허, 선도적인 발명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원 인용부터 특허 등록 인용일까지 중간 시차를 측정해서 혁신 속도를 측정하기도 하며 조직의 인용 비율을 이용하여 대상 영역의 선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분석의 요지는 상당한 수의 인용을 받은 특허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테크 마이닝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분포는 심하게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으며 몇 개의 특허는 많은 인용을 받고 대부분의 특허는 거의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IP를 측정할 때 인용도가 높은 특허와 발명가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석은 인수합병을 위한 회사 평가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특허가 많이 인용된 기업이 유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부 가치와 관련된 시장 가치가 이러한 기술적 이점을 반영하지 못하여 인용을 통해 사람들은 매력적인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과학 논문에서의 인용은 해당 분야의 주요 아이디어 추적 가치가 있는 기초 연구, 협업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서는 먼저 우리는 특허가 다양한 산업에서 상당히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어, 화학 앱스트랙 서비스의 특허는 화학식 정보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며 다른 기술 지향 산업, 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에서는 특허의 역할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 방법 특허는 알려진 프로세스, 기계, 제조 방법의 새로운 용도를 보호할 수 있고 특허는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되며 역할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석의 사용자에는 심사관, IP 관리자, 연구원, 기획자,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고 각각 다르지만 중복되는 정보를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잠재적 차단 특허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을 하고 IP 관리자는 관련 특허를 매핑하여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현재 기술 개발 상태를 평가합니다. 제품 관리자는 어떤 경쟁자가 도메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신제품 개발자는 특허 분포를 스캔하여 상호 보완적인 지식을 갖춘 잠재적인 기술 개발 협력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전략 기획자는 다양한 기술 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어, 고객의 능력과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프로파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특허 분석 케이스로서 훌륭한 특허 분석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활동 및 인용 분석인 경쟁 업체의 특허와 비교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되며 다양한 주요 업체가 보유한 IP에 대한 지식이 인수합병, 라이센스 또는 경쟁 상황에 대해 결정을 얼마나 중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테크 마이닝의 주의사항으로 특허 활동을 해석하는 데 신중함과 친숙함이 필요하며 회사 이름, 자회사, 제출 관행의 변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 코드가 최신인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트리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론을 나타내고 알츠슐러의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알츠슐러와 동료는 수십만 개의 특허를 분석해서 발명 유형을 분류하였고 트리즈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특허 분석을 반영합니다. 창의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창의적인 원칙을 이용하고 문제 유형과 솔루션 유형이 도메인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39개의 시스템 기능 간의 상호작용을 도표화하여 본질적인 모순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40가지 문제 해결 원칙을 사용하여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합니다. 트리즈는 모순을 제거하는 후보 방법을 평가하여 유용한 기능의 달성 및 유해한 기능의 감소를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트리즈는 배경 정보로 의미하는 특허를 분석하는 것만 포함됩니다. 트리즈는 독창적인 문제의 약 95%가 이미 다른 분야에서 해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영역에서의 탐색이 유익한 유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테크 마이닝에 상당한 흥미로운 부분이며, 트리즈 시스템 관점과 체크리스트를 수동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챕터에서는 기술 혁신과 신제품 설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라크는 아이트리즈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방향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아이트리즈는 트리즈 마스터인 보리즈 줄로틴과 그 부인이 주관하는 아이디어에이션 인터내셔널 이라는 기업에서 트리즈를 보급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하던 중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다양한 자료와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트리즈의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각각의 분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시스템의 위치와 8가지 진화 패턴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잠재력 있는 위치를 평가합니다. 이 숫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재력 위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 하면서 어떤 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는 X곡선 진화 경로를 따라 문제의 전반적인 기술 시스템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성인데, 유해한 역량에 대한 시스템의 유용성 비율이며, 이것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 진화입니다. 각 구성 요소에는 개선 가능성과 구성 요소 간의 충돌을 제거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고유한 X곡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더 많은 기능을 더 유연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순화입니다. 시스템은 먼저 기능의 양과 질이 증가한 다음 단순화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스템 요소의 변경 사항을 해결하여 시스템 요소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단계입니다. 이 거시적 시스템에서 미시적 시스템으로 발전을 모색합니다. 여덟 번째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추가 자동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 8가지 진화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성장 곡선을 여기 방향적 접근 방식을 여기서 툴로서 사용한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방향성 접근 방식을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연결되어서 그 시스템들이 되게 상호 운영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즈의 예시로 클래크는 피부 상처 치료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턴 5는 이제 단순화와 7이 점점 작아지는 것의 탐구는 이러한 상처를 통해 가압된 노즐에서 액체 중합체를 돌출시키는 기구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조직을 서로 붙들이기 위해서 정확한 상처 모형으로 형성된 연속적인 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굳어지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이 기술을 통해서
이 패턴 2 이상적, 패턴 4 유연성, 패턴 5 단순화의 이점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리즈는 특정 기술 적용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 예측 및 제품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차트에 표시하면 솔루션이 관련 추세 축을 따라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고, 이 MANN과 동료는 35가지 기술 동향과 23가지 비즈니스 동향을 구분하였습니다. 해당 트리즈 논문을 찾아봤는데 발명별 특허 분석을 통해 매트릭스를 구축하였다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 트리즈에 기술 마이닝 분석을 더하여 대화형 솔루션 프로세스를 만들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이 진화 잠재력으로부터 거리를 0에서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림은 비즈니스 잠재력을 위해 레이더 차트를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구성된 8가지 차원에서 이 8가지 차원에서 제품을 평가합니다. 잠재적인 개선 사항을 평가하고 남아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차원에 대한 현재 기술 현황을 평가하고 방사형 차트에 플롯됩니다. 개선 가능성이 가장 큰 차원을 바라보면서 기술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특허 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특허에서 파생된 통찰력을 과학기술과 문맥 정보 자원을 결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적절한 전문가를 통해 조치 권장 사항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대기업은 보다 능동적인 IP 평가, 인텔리전스 및 관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도 테크 마이닝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이드바에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특허는 인용 회사를 식별하고, 첫 번째는 특허를 인용하는 회사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해당 클래스 코드를 확인하여 동일한 기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특허를 내고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의 특허 분석을 수행하고 이 이전의 단계들을 결합해서 목록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망한 것을 프로파일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런 기회를 발견하고 상황에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특허 정보는 법적 IP 문제에 대한 검색 및 해석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테크 마이닝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고, 특허 분석은 경쟁 전략에 기여를 하며 조직 및 기업을 프로파일링 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허 분석을 통해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크 마이닝 중심의 특허 분석은 지식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혁신 지표를 통해 지식을 도출하여 특정 분야의 기업의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석은 경쟁사의 기술 혁신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창출하고, 인용 분석은 특허와 중요한 지식 의존성을 구분합니다. 조직과 협력하여 데이터 전문가, 분석가, 그리고 다양한 기술 관리자 간의 특허 분석 기술과 친숙도를 분산시켜서 강력한 기술 마이닝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한 트리즈는 이 많은 기술과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